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사람의 집 안에서 들리는 숨소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내 이름은 김도현이고 38살이다. 서울에서 작은 전기설비 회사를 운영하다가 몇 년 전부터 지방 공사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원래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 누가 무당 이야기를 꺼내면 웃으면서 그런 건 다 심리적인 거다라고 말하던 쪽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녹음하듯 차분하게 꺼내는 이유는 내가 겪은 일을 설명할 다른 언어를 아직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은 전남 해남에서 시작됐다. 군청 발주로 오래된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는 공사였는데 전기 배선이 너무 낡아 전면 교체가 필요했다. 현장 소장은 집주인이 좀 예민한 분이니까 괜한 말은 하지 말라고만 했다. 시골 공사에서는 흔한 이야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집은 마을 끝자락, 논과 대밭 사이에 혼자 떨어져 있었다. 대문은 검게 바랜 나무였고 문고리에는 붉은 실이 여러 겹 감겨 있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한 앵막이 장식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실 사이에 말라붙은 쑥과 머리카락 같은 것이 엉켜 있었다. 순간 손끝이 찝찝해졌지만 현장 인부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나드는 걸 보고 나도 그냥 따라 들어갔다. 집주인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선화보살이라고 불렀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도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서울 사람은 기운이 얇네라고 말했다. 농담처럼 웃었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의 눈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서 있는 무언가를 훑는 것처럼 느껴졌다. 공사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낮에는 배선을 뜯고 천장을 열고 저녁이면 근처 모텔로 돌아갔다. 문제는 사흘째 되는 날부터였다. 천장 안에서 오래된 전선 다발을 정리하던 중 나무 석가래 사이에 작은 항아리 하나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였는데 뚜껑이 붉은 천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인부 한 명이 저런 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웃으면서 뚜껑을 풀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래에서 선화보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열면 안 돼요. 목소리가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랐다. 고개를 내리니 그는 천장 바로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잠시 항아리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묻어둔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 놔두세요. 분위기가 묘하게 굳어버려서 나는 말없이 항아리를 원래 있던 곳에 밀어 넣었다. 그날 이후 인부들은 그 방 근처에 혼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면 그냥 괜히 기분이 안 좋다고만 했다. 밤이 되자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모텔 방에서 자는데 새벽 2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다. 똑똑 똑똑. 일정한 간격이었다.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술 취한 손님인가 싶어 다시 누웠는데 이번에는 창문 쪽에서 같은 소리가 났다. 똑똑 똑똑. 3층 창문 바깥에서 날 수 없는 소리였다. 그날은 잠을 거의 못 잤다. 다음날 현장에 가니 얼굴이 킁해 보였는지 선화보살이 먼저 말을 걸었다. 어젯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먼저 그런 질문을 한 것이다. 억지로 웃으며 잠을 설쳤다고 얼버무리자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들어오려고 하면 대답하지 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낯선 지방, 피곤한 몸, 오래된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했다. 며칠 뒤 공사 막바지에 마지막 점검을 위해 혼자 집에 남게 됐다. 다른 인부들은 자재를 정리하러 창고로 갔고 나는 2층 안방의 스위치와 차단기를 확인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시골 저녁이면 들려야 할 개 짖는 소리나 트랙터 소리도 없었다. 그때 안방문이 아주 천천히 닫혔다. 바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문이 완전히 닫힌 뒤에도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다. 누군가 밖에서 잡고 있는 것처럼.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반대편에서 아주 약한 힘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같은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그 힘은 밀지도 당기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젖은 흙 같은 차가운 냄새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순간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잡이의 움직임이 멈췄다. 멈췄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 계단을 내려왔다. 그런데 1층 마루에 선화보살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내려오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내가 저 위에서 무엇을 겪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봤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누가 문을 잡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집 안에 있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2층에서 아주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나무 계단 위를 맨발로 걷는 듯한 소리였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는 본능적으로 계단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소리만 중간쯤에서 멈춰 있었다. 선화보살은 그 방향을 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밖으로 나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가 단순히 사람을 겁주는 무당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아주 가까운 숨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 바로 뒤에 얼굴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나는 끝내 뒤돌아보지 못했다. 나는 끝내 뒤돌아보지 못한 채 대문을 넘어 거의 뛰다시피 차가 있는 곳까지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차문을 열려고 하는데 리모컨 버튼을 몇 번이나 눌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겨우 시동을 걸고 룸미러를 올려다본 순간 내 얼굴보다 먼저 보인 것은 대문 앞에 서 있는 선화보살이었다. 그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의 시선이 내 차를 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내 차 뒤쪽을 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순간 소름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다. 겁이 나서 룸미러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대로 엑셀을 밟아 마을을 빠져나왔다. 평소 같으면 10분도 안 걸리는 국도까지 가는 길이 그날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백미러를 볼 때마다 혹시 뒷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을까봐 차마 눈을 들 수 없었다. 그날 밤 모텔에 도착한 뒤에도 차 문을 한참 동안 열지 못했다. 문을 열면 정말 누군가 뒤에서 따라 내릴 것 같은 기분이었다. 결국 스스로를 비웃으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현아, 정신 차려.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몇 번이나 되뇌고 나서야 차에서 내렸다. 모텔 주인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인사를 건넸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 뒤로 검은 그림자가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이다.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유리를 보니 그림자도 사라져 있었다. 그날은 샤워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다. 잠들지 않으려고 TV를 켜놓았지만 새벽 1시가 넘어가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정확히 몇 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다시 깼다. 똑. 잠시 정적. 똑. 전날과 똑같은 간격이었다. 이번에는 숨까지 죽였다. 혹시 다른 방 손님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소리는 분명 내 방문에서 들렸다. 똑. 이번에는 4번. 그리고 멈췄다.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벽 2시 17분. 이상하게도 복도에서는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계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목소리. 잠깐만요. 순간 몸이 굳었다. 모텔 직원인가 생각했지만 이런 시간에 방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사람이 일부러 숨을 죽이고 말하는 것처럼. 잠깐만, 문 좀. 그 말을 듣는 순간 낮에 선화보살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들어오려고 하면 대답하지 마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밖에서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분, 10분. 아무 소리도 없었다. 겨우 긴장이 풀려갈 즈음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현장 소장이었다. 여보세요? 김 사장, 지금 어디예요? 모텔입니다. 상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방 안 맞죠? 예? 밖에 절대 나가지 마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입니까? 선화보살이 방금 연락했어요? 무슨 연락을요?
오늘 집에서 뭘 데리고 나왔냐고.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전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 말이 따라온 게 있다고 나는 웃으려고 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소장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김 사장. 예. 혹시 방금 누가 문 두드리지 않았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소장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대답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 공사했던 사람들 중에 3명이 같은 일을 겪었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명은 문을 열었고 그 뒤로 이상해졌답니다. 전화는 거기서 끝났다. 더 묻고 싶었지만 소장은 내일 이야기하자 라는 말만 남기고 끊어버렸다. 그날 밤은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침이 밝자마자 현장으로 갔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훨씬 무거웠다. 인부들은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담배를 피우던 막내가 내게 슬쩍 다가왔다. 형님. 왜? 어제 또 들었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너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첫날부터 들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믿을 것 같지도 않았고. 그는 담배를 끄며 조용히 말했다. 밤마다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말에 다른 인부들도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나도 들었어. 셋 다 같은 표정이었다. 억지로 태연한 척하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좋지 않았다. 더 놀라운 건 3사람이 들은 목소리가 모두 달랐다는 점이었다. 한 사람은 돌아가신 어머니, 한 사람은 군대에서 사고로 죽은 후임, 막내는 오래전 헤어진 여자친구, 모두 자신이 가장 믿고 문을 열어줄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다. 어젯밤 내 방문 밖에 있던 여자 목소리도 어쩌면 내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을까? 단지 너무 긴장해서 알아듣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데 선화보살이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우리를 둘러보더니 한 사람씩 얼굴을 살폈다. 그러다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잠은 못 잤겠네. 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도대체 뭡니까? 그는 대답 대신 내 어깨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이상하네. 뭐가요? 하나가 아니네.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무슨 뜻입니까? 선화보살은 내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갑자기 집안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그만해. 순간 집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판! 아!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다. 인부들이 동시에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선화보살은 한참 동안 집을 노려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집에 있는 건 귀신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모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겨우 입을 떼었다. 귀신이 아니면. 그는 내 말을 끊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존재보다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선화보살의 말은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한마디가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귀신이라는 말은 차라리 막연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들었다는 말은 누군가의 의도와 욕심 그리고 악의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선화보살을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뜻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당 끝 감나무를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은 원래 이런 집이 아니었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평범했어요. 사람도 웃고 손님도 드나들고 아이들 뛰노는 소리 들리던 집이었죠. 그는 발끝으로 흙을 천천히 문질렀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이상해졌어요. 인부들도 어느새 작업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처음엔 닭이 죽기 시작했어요. 이유 없이 목이 비틀어진 채 발견됐죠. 그 다음은 개였고. 누군가 침을 삼켰다. 짐승이 죽는 건 시골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자 선화보살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잠시 침묵.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멀쩡하던 사람이 이유 없이 잠을 못 자고
밤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보고 나는 무심코 물었다. 병원은요? 다 갔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상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순간 며칠 전 내 모습이 떠올랐다. 나 역시 피곤해서 환청이 들리는 것뿐이라고 계속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선화보살은 집을 바라봤다. 한 무당이 왔어요. 그는 그 말을 할 때 처음으로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불렀죠. 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굉장히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해결했습니까? 선화보살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이 하루도 못 버티고 내려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밤이 되자 갑자기 제사를 중단하더니 짐을 싸더군요. 왜요? 여기 있는 건 건드리면 안 된다고. 자기도 처음 본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화보살은 당시의 목소리를 흉내내듯 낮게 말했다. 이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 욕심이 썩어서 생긴 것이다.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람 욕심이 썩었다는 말,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화보살은 대답 대신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안방이었다. 며칠 전 문이 저절로 닫혔던 그 방.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이상하게 서늘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앉더니 손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이 밑, 나는 마룻바닥을 내려다봤다. 여기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누군가 묻은 거예요. 무얼? 사람을 해치려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술입니까? 선화보살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마루 틈 사이를 손끝으로 쓸었다. 무당들도 다 같은 무당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는 시선을 들었다. 죽이려고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순간 마당에서 누군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다. 탕, 탕. 망치질이었다. 그런데 선화보살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다. 잠깐. 그는 귀를 기울였다. 망치질하는 사람 없는데. 우리는 동시에 밖으로 뛰어나갔다. 인부들은 모두 마당 반대편에서 자재를 나르고 있었다. 망치를 든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분명 안방 바로 아래에서 들리던 망치 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탕, 탕, 탕. 마치 누군가 바닥 아래에서 위를 향해 두드리는 것 같았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인부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저 소리, 그 순간 툭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긁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나무를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 그것도 바로 우리 발 밑에서. 막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나 역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선화보살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고 소리를 듣고 있었다. 몇 초 뒤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화가 많이 났네.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얼어붙었다. 그에게는 마치 저 소리가 낯선 일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선화보살은 나를 바라봤다. 누군가 봉인을 건드렸어요. 순간 머릿속에 천장에서 발견했던 작은 항아리가 떠올랐다. 붉은 천으로 묶여있던 그것. 나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설마. 당신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한 번 열었다가 다시 묶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묶는 방법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만든 사람이 다시 묶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최근에도 그 항아리를 만졌다는 뜻이었다. 10년, 2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였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집안을 둘러봤다. 오래된 기둥, 낡은 창틀, 먼지가 쌓인 천장,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선화보살은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대신 집안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벽을 두드리고 기둥을 만지고 문틀을 살폈다. 그러던 중 부엌 뒤편 다락으로 올라가는 작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긴 안 열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겨 있어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열어야 합니다. 녹슨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축축한 흙 냄새가 밀려 나왔다.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올라갔다.
다락은 생각보다 넓었다. 오래된 농기구와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런데 가장 안쪽 벽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다. 작은 집인형 여러 개가 못으로 벽에 박혀 있었다. 하나, 둘, 셋, 10개도 넘었다. 인형마다 붉게 바랜 실이 감겨 있었고 가슴 부분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꽂혀 있었다. 너무 오래되어 대부분 글씨가 지워졌지만 몇 개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모두 실제 사람 이름이었다. 그중 하나를 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이름은 현장 소장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먼지가 덜 쌓인 가장 새 인형 하나에는 믿을 수 없는 5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김도현. 내 이름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손전등 불빛이 떨리는 것은 손 때문인지 내 심장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김도현. 분명 내 이름이었다. 동명이인이라고 넘기기에는 성까지 정확했다. 종이는 오래되지도 않았다. 다른 이름표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내 이름이 적힌 종이만은 희끗한 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얼마 전 붙여놓은 것처럼. 이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선화보살도 그 이름을 확인한 뒤 표정이 굳었다. 그는 다른 인형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내 이름이 적힌 인형만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이미 손을 뻗고 있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안 건드립니까? 그래서 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기서 성급하게 끊거나 태우면 오히려 엮인 줄이 더 세게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명도 안 되는 일만 겪다가 갑자기 내 이름이 적힌 집빈형까지 발견한 것이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선화보살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락 구석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벽에 기대어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끌어왔다. 상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이미 부식되어 손으로도 열릴 정도였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부적과 누렇게 바랜 사진,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사진부터 펼쳐보았다. 10여 명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집 앞마당에서 찍은 사진처럼 보였다. 그런데 사진 한쪽 끝에 젊은 시절의 선화보살이 서 있었다. 나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아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사진 속 한 사람을 가리켰다. 수염이 짙고 마른 체구의 중년 남자였다. 이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은 부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남편은 13년 전에 죽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병으로요? 아닙니다. 선화보살은 조용히 말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순간 달아간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노트를 펼치자 날짜가 적혀 있었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일기였다. 농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손님 이야기. 하지만 뒤로 갈수록 글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가 마당을 걷는다. 문 밖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 묻었는데 또 올라와 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마지막 장은 거의 찢어질 듯 눌러 쓴 글씨였다.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다. 그 아래. 하지만 내가 멈추지 못했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무슨 뜻일까요? 선화보살은 노트를 덮었다. 아마 이 집주인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그때였다. 다락 아래층에서 갑자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쾅! 인부들이 놀라 소리쳤다. 보살님, 문이! 우리는 급히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다락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다. 대신 안방문이 닫혀 있었다. 그 문이었다. 며칠 전 내 앞에서 저절로 닫혔던 바로 그 문. 이번에는 안에서 무언가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드르륵, 드르륵. 무거운 가구를 바닥에서 미는 듯한 소리였다. 인부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오늘은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선화보살이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열겠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작은 상 하나가 열려 있었다. 분명 오전에는 닫혀 있었다. 선화보살은 상자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됩니다. 그는 급히 상자 안을 뒤졌다. 비어 있었다. 없어. 나는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다. 바닥에는 검은 재만 조금 남아 있었다.
뭘 찾으시는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집주인을 찾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런데 마당에도 부엌에도 창고에도 선화보살 외의 집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차도 없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이다. 선화보살은 입술을 깨물었다. 늦었습니다. 뭐가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 가져갔어요. 무얼? 마지막 매듭을.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처음으로 분명한 공포를 담고 있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우리는 결국 공사를 중단하고 마을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을 이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날이 왔구먼. 나는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0여 년 전에도 똑같았어. 처음엔 이름이 하나씩 올라왔지.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름이 올라온다고요? 그래. 그는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그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일을 겪었어. 다 죽었습니까?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잠시 침묵.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지. 나는 조금 안도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이장은 나를 빤히 바라봤다. 끝까지 자기 눈을 믿은 사람들이야. 무슨 뜻입니까? 그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반드시 가장 믿는 사람으로 변해. 순간 온몸이 굳었다. 문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인부들이 들었다던 가족들의 목소리, 그리고 선화보살이 했던 말, 들어오려고 하면 대답하지 마요.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한마디는 그보다도 더 끔찍했다. 문제는, 그는 낮게 말했다. 이번에는 그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야. 이장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회관하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한 명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질문에 이장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닫고 형광등을 하나 끈 뒤 우리 쪽으로 의자를 끌어왔다. 원래는 하나였어. 그는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한 집안에 하나의 원한이 붙으면 그 원한도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 손가락을 하나 더 폈다. 그런데 누군가 욕심을 부리면 달라져. 욕심이라니요. 돈. 짧은 한마디였다. 남을 망하게 해서 내가 잘 살겠다는 욕심. 그 욕심을 이용하는 놈들이 있어. 나는 선화보살을 바라봤다. 그도 조용히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무당이라고 하면 다 같은 줄 압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굿과 사람을 해치는 주술은 전혀 다릅니다. 이장은 말을 이었다. 예전에도 다른 마을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드나들었어. 처음엔 병도 낫게 해주고 장사도 잘 되게 해준다고 했지. 그래서요? 효과가 있었대. 이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문제는 그 대가였어. 선화보살이 조용히 말을 받았다. 좋은 기운을 만드는 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는 건 빠르죠. 나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선뜻 믿기 어려웠다. 결국 누군가 일부러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까? 그래.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놈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 왜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는 내 이름이 적힌 집인형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이름이 새로 올라왔다는 건. 잠시 침묵. 누군가 다시 시작했다는 뜻이야. 그 말이 끝난 순간 회관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마리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뚝 끊겼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들린 것은 사람 발소리였다. 또각, 또각. 회관 앞 시멘트 바닥을 천천히 걷는 소리. 모두가 창문을 바라봤다. 발소리는 분명 들리는데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막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 온 거 아닙니까?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발소리는 회관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이어졌다. 또각, 또각, 창문 옆, 현관 앞, 그리고 다시 뒤쪽, 마치 안에 있는 사람 수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제야 모두 숨을 내쉬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마 고양이나 다른 동물이었겠죠.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관 관리인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밖에. 숨을 헐떡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왜 그러세요? 발자국이.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갔다. 회관 앞 시멘트 바닥은 마른 상태였다.
그런데 현관 앞에만 진흙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한 사람의 발자국. 맨발이었다. 발자국은 현관까지 와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온 흔적도, 다시 돌아간 흔적도 딱 현관 앞에서 끝나 있었다. 인부 하나가 중얼거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다. 진흙은 아직 젖어 있었다. 누군가 방금 찍고 간 흔적이었다. 그런데 발가락 자국이 이상했다. 보통 사람은 걸을 때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발 뒤꿈치만 깊게 눌려 있었다. 마치 뒤로 걸어온 것처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선하 보살도 같은 것을 본 모양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보지 마세요. 뭘요? 계속 보면. 그는 시선을 발자국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머릿속에 남습니다. 나는 억지로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이장의 권유로 우리는 모두 회관에서 함께 자기로 했다. 혼자 있지 말라는 이유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선화보살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약속을 시켰다. 밤에 누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도 열지 마십시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꿈속에서도 따라가지 마세요.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꿈에서도요? 예. 그는 짧게 대답했다. 거기서도 사람은 속습니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날은 너무 지쳐 있었다. 머리만 베개에 닿자마자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도현아.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다. 나는 눈을 떴다. 방은 어두웠다. 옆에서 자던 인부들은 그대로 자고 있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아. 이번에는 회관 밖이었다. 창문 너머.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운 기분이 들었다.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늘 나를 그렇게 불렀다. 도현아. 그 한마디에 어린 시절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낚시를 가던 날,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날, 처음 공구를 잡는 법을 알려주던 손, 나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내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선화보살이었다. 그는 언제 깼는지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정신 차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분명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선화보살은 내 손목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가 물었다. 당신을 도연하라고 불렀습니까? 예. 정말 그랬습니까? 순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 기억이 이상하게 흐려졌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나를 대부분 도야라고 불렀다. 도현아라고 부른 기억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믿어버렸다. 선화보살은 내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게 하는 짓입니다. 그는 창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밖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 유리에는 희미하게 손바닥 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창문 바깥에 남은 손바닥 자국은 쉽게 지워질 만한 얼룩이 아니었다. 아침 햇살이 비치자 유리 위에 맺혀있던 습기가 마르기 시작했는데도 그 자국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안개가 낀 유리 위를 누군가 손으로 꾹 눌렀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것처럼 선명했다. 나는 무심코 손을 가져댔다. 선화보살이 급히 내 손목을 잡았다. 만지지 마세요. 왜요? 자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 유리를 가리켰다. 높이를 보세요. 나는 다시 창문을 살폈다. 그제야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손바닥 자국은 창문 윗부분 가까이에 찍혀 있었다. 바닥에서 얼추 2미터는 되어 보이는 높이였다. 사람이 서서 남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사다리를 놓지 않는 이상 닿을 수도 없는 높이. 회관 밖을 둘러봐도 사다리나 발판은 없었다. 등 뒤에서 이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예전에도 저 자국이 남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엔 다들 장난인 줄 알았지. 이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닦아도 안 없어지더라고. 관리인이 걸레를 가져와 유리를 여러 번 문질렀다. 자국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선화보살은 걸레를 내려놓게 한 뒤 한참 동안 자국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중얼거렸다. 밤새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창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는 말. 나는 일부러 더 묻지 않았다. 더 들으면 들을수록 내 머릿속에서 그 존재가 점점 선명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 장비도 그대로 두고 나올 수 없었고 무엇보다 내 이름이 적힌 집 인형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띄었다. 대문에 감겨있던 붉은 실이 모두 끊어져 있었다. 바람에 끊어진 모양이 아니었다. 칼로 반듯하게 잘라낸 흔적이었다. 선화보살은 대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누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대문에는 자물쇠가 그대로 걸려 있었다.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다. 억지로 들어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자물쇠도 그대로인데요. 선화보살은 고개를 저었다. 이 문은 사람을 막으려고 묶어둔 게 아닙니다. 그는 잘려나간 붉은 실을 손에 쥐었다. 안에 있는 걸 못 나가게 하려고 묶은 겁니다. 순간 모두가 동시에 집안을 바라봤다. 마당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평소라면 처마 밑에서 참새라도 날아다녔을 텐데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 이상 없음. 사랑방, 이상 없음. 창고, 이상 없음. 마지막으로 안방문을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방 안이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며칠 동안 공사를 하면서 쌓인 먼지와 나무 조각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밤새 청소를 한 것처럼. 그런데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인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치운 겁니까? 그 순간 막내가 방 한쪽을 가리켰다. 저기. 모두 시선이 향했다.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달력이 있었다. 그 달력이 어제와 달라져 있었다. 분명 어제는 이번 달에 맞춰져 있었는데 오늘은 13년 전 날짜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달력 앞으로 다가갔다. 날짜 하나에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그날이었다. 집주인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바로 그날. 달력 아래에는 연필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끝낸다.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노트 마지막 장에서 봤던 글씨와 똑같았다. 선화보살도 그것을 알아본 듯 말없이 달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글씨. 내가 입을 열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갑자기 천장을 올려다봤다. 나도 따라서 위를 봤다. 석가래 사이. 며칠 전 작은 항아리가 있던 자리였다. 비어 있었다. 항아리가 사라진 것이다. 순간 선화보살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그의 목소리에 인부들이 허둥지둥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나도 뒤따르려는데 무언가 발목에 걸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낡은 마룻바닥 틈새에서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삐져나와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먼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머리카락이 다시 틈새 안으로 스르르 빨려 들어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밖으로 나온 뒤에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다. 선화보살은 마당에서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확실합니다. 뭐가요? 누군가 일부러 봉인을 풀었습니다. 이장이 굳은 얼굴로 물었다. 왜 이제 와서? 선화보살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를 바라봤다. 정확히는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목 뒤쪽을.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나도 모르게 손으로 목덜미를 만졌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봉인을 푼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넘기려고.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요. 왜 하필 저입니까? 선화보살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집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 예상과 전혀 달랐다. 무슨 뜻입니까? 공사업체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앞에 2 업체는 계약 직전 모두 취소됐습니다. 나는 현장 소장을 바라봤다. 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는 단순한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화보살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내 이름이 적힌 집빈형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 처음부터 당신을 기다린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내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했다. 액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발신자는 15년 전에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다. 액정에는 분명 아버지 이름이 떠 있었다. 아버지 연락처에 저장된 그대로였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직접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다. 사망신고도 유품 정리도 모두 내 손으로 했다. 그 번호는 장례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됐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그런 번호에서 전화가 올 리 없었다. 인부들도 내 얼굴을 보고 이상함을 눈치챘다. 형님, 왜 그러세요? 나는 말없이 액정을 보여주었다. 막내가 그대로 굳었다. 이게 전화는 끊기지 않았다. 진동만 계속 울렸다. 선화보살이 조용히 말했다. 받지 마세요. 절대로. 나는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성이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 번호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 통신 오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혹시 정말 그때 선화보살이 내 손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 전원을 꺼버렸다. 순간 진동이 멈췄다.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왜 끄십니까? 그는 차분하게 휴대전화를 내 손에 돌려주었다. 당신이 받고 싶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5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중요한 일이 생길 때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곤 했다. 그리움. 그 감정을 누군가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끼쳤다. 선화보살은 모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장 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공사는요? 당분간 중단하세요. 위약금이 생깁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소장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장비만 대충 정리한 뒤 마을을 떠났다. 그날 저녁 나는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했다. 이상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았다. 이번 주말에는 올라갈 것 같아.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피곤해서. 괜찮아?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이 이야기를 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맞았다는 이야기.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는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였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눈물이 날 만큼 그리웠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내가 갑자기 말했다. 참. 응? 오늘 낮에 이상한 사람이 왔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당신 거래처 사람이라면서. 당신이 지방에 있어서 대신 전해달라며 작은 상자를 하나 맡기고 갔어.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무슨 상자? 나무 상자인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빨간 천으로 묶여 있더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절대 열지 마.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내도 놀란 듯했다. 왜 그래? 절대로. 숨이 거칠게 올라왔다.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둬. 당신 무슨 일이야? 내가 갈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마. 전화를 끊자마자 선화보살에게 달려갔다. 그는 내 말을 듣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늦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쪽으로 간 겁니다. 뭐가? 이 집에 있던 것. 나는 곧장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화보살은 나를 붙잡았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제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됩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목소리가 갈라졌다. 29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동생이 있었어요. 나 대신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상대는 당신을 급하게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이성을 잃으면 그는 낮게 말했다. 그 순간부터 끌려갑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무작정 올라갈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선화보살은 내게 작은 불 하나를 건네주었다.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불안할 때 사람은 무엇이든 붙잡습니다. 나는 말없이 부적을 주머니에 넣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 휴대전화가 다시 켜졌다. 분명 전원을 꺼둔 상태였는데 액정이 혼자 밝아졌다. 메시지 한 통이 돋게 있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짧은 문장이었다. 상자를 열었어.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몇 분 뒤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 상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 씨, 아내였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감정이 없었다. 평소처럼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괜찮아? 상자 열었어? 잠시 정적. 그리고 아내가 천천히 말했다. 아내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머리카락이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야. 아버지였다. 이번에는 나도 속을 뻔했다. 아니, 거의 속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선화보살의 말이 떠올랐다. 살아계실 때 정말 그렇게 불렀습니까? 나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는 늘 나를 도야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너무 완벽했다. 너무 젊었다. 내 기억 속 마지막 아버지는 병으로 목이 많이 쉬어 있었다. 이 목소리는 내가 20살 무렵 기억하는 건강했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사람은 그리운 기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올린다. 그 존재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하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순간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낮고 쉰 웃음소리가 아주 길게 흘러나왔다. 그 웃음은 내 귀에 남은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머릿속 어딘가에 직접 새겨진 것처럼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웃음소리는 전화가 끊긴 뒤에도 계속 들리는 것 같았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 반복되는 소리였다. 사람은 무서운 장면보다 무서운 소리를 더 오래 기억한다는 말을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날 이후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 귀는 소리를 잊어도 머리는 잊지 못한다. 그날 새벽이 밝기도 전에 나는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선화보살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대신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를 기다리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몇 분을 못 참으면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까지 올라오는 내내 휴대전화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만 될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고속도로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차들이 오가고 있었다. 휴게소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뛰어다녔다. 세상은 너무 평범했다. 그 평범함 속에서 나 혼자만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서울 외곽에서 선화보살과 만났다. 그는 작은 천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부적입니까?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럼 돌려놓을 물건입니다. 더는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 집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평소라면 아이들 웃음소리와 엘리베이터 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복도가 조용했다. 현관 앞에 서자 선화보살이 나를 막아 세웠다. 잠깐. 그는 문고리를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손을 대지 않은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열려 있었네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잠겨 있는데요. 문 말고. 그가 천천히 말했다. 사람 마음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타박, 타박. 누군가 현관으로 걸어오는 소리였다. 여보, 나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불렀다. 안에서도 걸음이 멈췄다. 잠시 뒤, 철컥. 문이 열렸다. 아내였다. 평소 입던 집안옷 그대로였다. 얼굴도 멀쩡했다. 나는 그대로 아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놀랐어?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선화보살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내가 그를 바라봤다. 이분은 같이 일하는. 내가 말을 잇기도 전에 선화보살이 끼어들었다. 상자는 어디 있습니까? 아내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다. 정말 잠깐이었다. 눈 깜빡할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 봤다.
그 짧은 순간 아내의 표정에서 반가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방에 있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리는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붉은 천으로 묶인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바로 그 상자였다. 천장은 그대로였고 붉은 천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묶는 방식이 달랐다. 선화보살은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누가 다시 묶었습니다. 아내가 말했다. 제가 열어봤다가 다시 묶었는데요. 선화보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을 천천히 풀었다. 상자 안에는 검은 머리카락 한 줌과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단 한 줄. 김도연에게. 내 손글씨였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건? 봉투를 뒤집어 봤다. 분명 내 글씨였다. 몇 년째 써온 필체 그대로. 하지만 이런 편지를 쓴 기억은 없었다. 손끝이 떨렸다. 선화보살은 나를 말리지 않았다. 읽으세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오픈 쿼트 도연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늦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가장 믿는 사람부터 의심해라. 클로즈 쿼트.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오픈 쿼트.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무당을 믿지 마라. 클로즈 쿼트.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선화보살과 눈이 마주쳤다. 그 역시 편지 내용을 이미 본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은 선화보살뿐이었다. 그런데 왜 내 필체로 쓰인 편지가 그를 믿지 말라고 하는 걸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됐다. 내가 쓴 적도 없는 편지였다. 누군가 흉내낸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이상했다. 단 한 줄의 의심만 심어져도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선화보살은 내 얼굴을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드디어 시작됐군요. 무슨 말입니까? 저놈은. 그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말했다. 사람을 해치는 첫 번째 방법이 공포라면. 잠시 침묵.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맞는 걸까? 혹시 처음부터 나를 속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순간이었다. 거실에서 딸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다. 나는 급히 거실로 나갔다. 초등학교에 있어야 할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빠, 빨리 와봐. 나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 했다. 그때 뒤에서 선화보살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 씨. 나는 걸음을 멈췄다. 오늘.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은 평일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오늘은 목요일이었다. 딸은 지금 학교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있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빠, 그 아이는 분명 내 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딸이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있는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빠. 평소 딸이 나를 부를 때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버릇도 같았다. 양말 한 짝이 조금 내려가 있는 모습까지도 같았다. 너무 닮아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무 완벽해서 무서웠다. 내 기억 속 딸을 그대로 꺼내 눈앞에 세워놓은 것 같았다.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왜 그래? 그녀는 딸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학교 안 갔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오늘 방학이잖아.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방학.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달력을 떠올렸다. 혹시 내가 날짜를 착각한 건 아닐까? 며칠째 잠을 거의 자지지 못했다. 계속 긴장한 상태였다. 내 기억이 흐려졌을 수도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날짜를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배터리가 남아 있었는데도 선화보살이 조용히 자기 휴대전화를 내게 건넸다. 날짜는 분명 7월 목요일, 학기 중이었다. 나는 천천히 소파를 바라봤다.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내 딸은 웃을 때 왼쪽 볼에 아주 작은 보조개가 생긴다. 소파에 앉아있는 아이는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있었다. 정반대였다. 아주 작은 차이. 평소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했을 차이. 나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너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응? 학교는 잠시 정적.
아이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끝났어. 몇 시에? 이번에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오늘 급식 반찬이 뭐였어? 아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다시 웃었다. 아빠, 그 목소리는 분명 딸의 것이었다. 하지만 말끝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왜 자꾸 이상한 걸 물어? 그 순간 선화보살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아이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아이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다만 눈빛만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의 천진한 눈이 아니었다. 사람의 표정을 흉내내는 것 같은 눈. 너무 오래 사람 얼굴 따라하다 지쳐버린 것 같은 눈이었다. 아내가 화를 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선화보살은 아내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오직 아이에게만 향해 있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잠시 침묵.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웃음소리를 냈다. 낄. 짧은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을 알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었던 바로 그 웃음이었다. 순간 소파 위가 텅 비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였다.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소파 쿠션만 살짝 눌려 있었다. 아내는 비명을 질렀다. 어디 갔어?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나는 소파를 손으로 만졌다. 따뜻했다. 조금 전까지 누군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아내는 울먹이며 내 팔을 붙잡았다. 도연 씨. 방금.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도 봤어. 그 말에 선화보살이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뭐가 다행이라는 겁니까? 부인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설명했다. 원래는 한 사람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같은 걸 봤습니다. 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환각이라면 같은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조금 전 나와 아내는 똑같이 아이를 봤다. 심지어 아이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선화보살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러더니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왔군. 주인이. 그 말이 끝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모두가 동시에 문을 바라봤다. 아내가 반사적으로 걸어가려 했다. 선화보살이 급히 막았다. 잠깐. 이번에는 초인종이 2번 울렸다. 딩동, 딩동.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택배입니다. 평범한 목소리였다. 아내가 말했다. 오늘 올 게 있었는데. 선화보살은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지 않은 채 물었다. 어느 택배사입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밖에서 대답이 들렸다. 택배입니다. 같은 말이었다. 이번에는 회사 이름이 없었다. 선화보살은 다시 물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죠? 또 침묵. 한참 뒤. 도연 씨 아버님입니다.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 또 아버지였다. 아내도 그 말을 듣고 내 손을 꽉 잡았다. 문 밖에서는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 똑. 처음 해남 모텔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간격. 아무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선화보살은 문고리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오늘 처음으로. 그는 눈을 감았다. 집 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문 밖의 목소리가 더 이상 택배기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아주 늙은 남자의 쉰 목소리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 도야. 나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조금 전 전화에서는 젊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병으로 쇠약해졌던 마지막 목소리였다. 내 기억 속 2시절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문 밖에서는 다시 한번 아주 힘없이 말했다. 아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한마디는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자. 그 말은 아버지가 병실에서 실제로 했던 말과 거의 같았다. 정확히는 얼굴 한 번 더 보면 좋겠다였다. 단어는 달랐지만 그리움을 건드리는 방식은 너무 비슷했다. 내 손이 문고리를 향해 움직였다. 바로 그 순간 선화보살이 내 손등을 세게 내리쳤다. 안 됩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밖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쓱.
무언가가 현관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손톱 같기도 하고 쇠붙이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문 아래에서 시작해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쓱, 쓱, 쓱 현관문 전체를 더듬는 것 같았다. 마치 안에 있는 사람의 키를 재는 것처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을. 나는 바로 112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이번에는 화면이 정상적으로 켜졌다. 신고 접수는 곧바로 이루어졌다. 10여 분 뒤 순찰차 2대가 도착했다. 경찰관 2명이 현관 앞을 확인하고 인터폰으로 말했다.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우리는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택배 기사도, 아버지 목소리의 주인도,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집안을 둘러보고 CCTV도 확인했다. 복도 CCTV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었다. 정확히 우리가 문 밖 목소리를 들었던 시간. 현관문 손잡이가 혼자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만 영상에 찍혀 있었다. 안에서 누군가 여는 것도, 밖에서 사람이 잡는 것도 아니었다. 손잡이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움직였다. 경찰관은 영상이 고장났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신고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도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선화보살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도대체 저건 뭡니까? 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이제야 확신했습니다. 당신을 노리는 이유를. 나는 숨을 삼켰다. 왜 저입니까? 그는 내 질문 대신 다른 것을 물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뜻밖의 질문이었다. 목수였습니다. 오래 하셨습니까? 평생.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잠시 망설였다. 해남에 살아본 적은 없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아니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지방 출장을 자주 다녔다. 목조 건물 보수 일을 했기 때문에 몇 달씩 집을 비우는 일도 흔했다. 하지만 어디를 다녔는지는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선화보살은 내 표정을 읽은 듯 말했다. 아버님 유품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창고. 서울집 창고에는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연장 상자가 하나 있었다. 장례를 치른 뒤에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해둔 상자였다. 나는 곧바로 창고로 향했다. 먼지가 잔뜩 쌓인 나무 상자는 예전 그대로였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대패와 망치, 줄자, 연필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가 보였다. 봉투 겉면에는 내 이름도 아버지 이름도 없었다. 대신 짧게 적혀 있었다. 열지 못한 것. 나는 봉투를 꺼냈다. 선화보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글씨. 해남에서 본 글씨와 같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접힌 종이 2장이 들어있었다. 사진부터 펼쳤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누군가와 함께 서 있었다. 그 옆 사람을 보는 순간 선화보살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럴 수가. 아십니까? 그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다. 이 사람. 13년 전에 죽은 그 집 주인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버지와 그 집 주인이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연필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8년 9월. 그리고 짧은 메모. 오픈 쿼트. 집은 완성됐다.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말자. 클로즈 쿼트. 나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그 집을 알고 있었다. 아니, 직접 지은 사람이었다. 접힌 종이를 펼쳤다. 첫 번째는 공사 도면이었다. 안방 마룻바닥 밑에 작은 공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우리가 망치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자리. 그 공간 옆에는 붉은 펜으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절대 열지 말 것. 두 번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선화보살이 내 손을 붙잡았다. 잠깐. 왜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종이에는 편지가 적혀 있었다. 이번에는 분명 아버지 필체였다.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삐뚤지만 힘이 있는 글씨. 평생 나무만 만져온 사람의 손글씨.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오픈 쿼트 도연아. 언젠가 네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것이다. 클로즈 쿼트. 나는 손을 떠며 다음 줄을 읽었다. 오픈 쿼트. 그 집에는 처음부터 귀신이 없었다. 우리가 귀신을 만들었다. 클로즈 쿼트. 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우리가 귀신을 만들었다. 글자는 분명 같은데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다. 귀신을 만들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손끝이 떨려 편지가 바스락거렸다. 선화보살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다. 그도 이 편지의 내용을 처음 보는 듯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도연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집과 엮였을 가능성이 크다. 내가 죽기 전에 끝내려고 했지만 끝내지 못했다. 처음부터 설명하겠다. 1998년 나는 해남에서 오래된 한옥을 짓는 일을 맡았다. 집주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돈도 넉넉했고 가족도 화목했다. 문제는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생겼다. 한 남자가 찾아왔다. 자신을 풍수 보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집주인과 오래 아는 사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집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안방 아래에 빈 공간을 하나 만들라고 했다. 습기를 빼는 구조라며 그럴듯하게 설명했다. 나도 목수였으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건축에서는 드물게 있는 일이라 그대로 만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거절했어야 했다. 며칠 뒤 그 남자가 밤에 다시 왔다. 혼자서는 안 되니 도와달라고 했다. 안방 밑으로 들어가 항아리 하나만 넣으면 된다고 했다. 이미 공사비도 다 받은 뒤였고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해서 도와줬다. 그게 내 평생 가장 큰 잘못이었다. 나는 편지를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항아리. 선화보살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장에서 발견했던 그 항아리. 나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항아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흙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옮길 때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철컥, 철컥. 마치 작은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무서웠지만 열어보지는 않았다. 남자는 계속 웃고 있었다. 절대 열지 마십시오. 그 말만 반복했다. 우리는 안방 밑 공간에 항아리를 넣고 입구를 막았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밤마다 공사장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망치질 소리, 톱질 소리. 아무도 없는데도 집이 계속 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모두 같은 소리를 들었다. 한 사람은 그만뒀다. 한 사람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나는 끝까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그 남자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다. 이제 첫 번째가 들어왔다.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 나는 편지를 읽던 손을 멈췄다. 첫 번째, 선화보살의 얼굴이 굳어졌다. 희생자. 그는 아주 낮게 말했다. 아마도.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며칠 뒤 집주인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크게 앓았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 아이는 잠만 자면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했다. 나는 그제야 항아리가 떠올랐다. 몰래 안방 밑을 열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 다시 막아놓았다.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단단하게.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남자가 웃지 않는 얼굴을 봤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미 시작됐는데 왜 돌리려고 합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늦었다. 그날 이후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접었다. 더 이상 읽기가 힘들었다. 그 내용이 내가 겪은 일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똑같은 순서로 이름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쫓기기 시작했다. 선화보살은 남은 편지를 조용히 넘겼다.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나는 다시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한 사람을 찾아갔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무당이었다. 그 사람은 항아리를 옮긴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복을 비는 게 아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다. 한 사람 잘 되게 하려고 여러 사람을 묶어두는 것이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집주인도 속았다는 것을. 그 남자는 돈과 자식을 지켜주겠다고 했을 것이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가져다 쓰게 만든 것이다. 그 대가가 쌓이고 쌓여 결국 집 자체가 덫이 되었다. 무당은 항아리를 꺼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날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 남자는 사라졌고 항아리도 자리를 옮겨놓은 뒤였다. 그리고 무당은 마지막으로 내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언젠가 네 자식에게까지 이어질 것 같으면 그 아이만큼은 절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라. 도연아, 나는 평생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한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그 집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숨긴 것이 오히려 내게 더 큰 위험이 되어 돌아왔다. 선화보살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집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에 항아리를 옮겨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문득 해남집에서 사라졌던 항아리가 떠올랐다. 그럼 누군가 최근에 다시 찾아낸 겁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봉인을 풀었습니다.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문자도 전화도 아니었다. 뉴스 알림이었다. 평범한 지역 뉴스였다. 전남 해남의 오래된 한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무심코 기사를 눌렀다.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 불길에 휩싸인 그 집. 우리가 공사하던 바로 그 집이었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불길 속 안방 창문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타오르는 집 안에서 가만히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내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다. 사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흑백 사진 속에서 아버지 옆에 서 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 얼굴을 알아본 것은 나보다 선화보살이 먼저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사진을 확대하더니 손을 멈췄다. 살아있었군.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누굽니까? 나는 재촉하듯 물었다. 선화보살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다.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게 22해 전입니다. 그때도 지금 얼굴 그대로였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22해 전과 같은 얼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눈앞에서 본 것들조차 계속 나를 속여왔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그 풍수사입니까? 선화보살은 천히 고개를 저었다. 풍수사가 아닙니다. 무당도 아닙니다. 그럼 그는 짧게 대답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뜻밖의 대답이었다. 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사기꾼이라고요? 처음에는. 그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돈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남 잘 되는 비법이 있다며 속이고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문제는 선화보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중에는 자기 거짓말을 자기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스스로도 진실이라 믿게 된 사람. 그는 계속 설명했다. 처음에는 협박이었겠죠. 협박이요? 이걸 안 하면 집안이 망한다. 이걸 해야 복이 들어온다. 사람들은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전부 자기 공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실적이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었다. 사람의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 세상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곧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지금까지 일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선화보살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럼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는 사진 속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사람 주변에서는 우연히 사람이 계속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잠시 침묵. 자기 잘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이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집주인, 아버지, 그리고 나.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 건드린 게 아닐까? 내가 문을 열었어야 했나? 내가 누구를 위험하게 만든 건 아닐까? 공포보다 죄책감이 사람을 더 빨리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때 현장 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곧바로 받았다. 김 사장님,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뉴스 봤습니까? 봤습니다. 집이 다 탔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무슨 일입니까? 소방서에서. 그는 침을 삼켰다. 지하 같은 공간을 하나 찾았답니다. 순간 선화보살과 눈이 마주쳤다. 안방 아래 도면에 표시되어 있던 그 공간, 항아리도 있었습니까? 내 질문에 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뼈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구가 아니라 긴 침묵, 여러 구랍니다. 전화가 끊긴 뒤 방 안은 적막했다. 선화보살은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항아리가 무거웠다는 말. 그는 아버지 편지를 떠올리는 듯했다. 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무게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한 것이다. 잠시 후 선화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죄를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주문이나 의식보다 현실적이었다. 숨겨진 공간, 사라진 항아리, 발견된 유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만 남은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도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해남집은 범죄 현장으로 통제되었다. 뉴스에서는 오래된 실종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조사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 속 남자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자료에도 없었고 인터뷰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는 아버지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 며칠 뒤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왔다. 사진은 잘 받았습니다. 혹시 신원 확인이 됐습니까? 형사는 잠시 망설였다. 이상한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사진. 현상액이 1998년 제품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진 속 남자는 잠시 침묵. 잠시 침묵. 필름에는 찍혀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뜻입니까? 원본 필름을 복원했는데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거기에는 선생님 아버지만 서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는 분명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다. 하지만 원본에는 아버지 혼자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전부터 잠겨있던 아버지 작업실 문을 다시 열었다. 먼지를 털며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벽 한쪽에 걸린 낡은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돌아서려는 순간 거울 속 내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이번만큼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천천히 눈만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누구든.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속지 않겠습니다. 거울 속 그림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잊고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니 아침 햇살이 거울 위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늦은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다. 나는 절대 받지 않는다. 혹시라도 화면에 가장 그리운 사람의 이름이 떠 있더라도. 그리움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이용하려 든다면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남의 그 집은 결국 철거되었다. 땅을 모두 뒤집은 뒤에도 사람들은 그곳에 새 집을 짓지 않았다. 마을 어르신들은 지금도 그 자리를 지나갈 때면 딱 한마디만 한다. 사람 욕심이 귀신보다 무섭다. 나는 그 말이 미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내가 끝내 두려워하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는 욕망이었기 때문이다.